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재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주요 피의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연 공수처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한편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학생 2명을 덮쳐 중상을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한 달이 넘도록 직위해제를 하거나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공수처의 수사 소식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어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3일 만에 재소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소환 조사를 했을 때도 14시간 고강도 조사를 벌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제 재소환해서 수사를 할 때도 고강도 수사였죠. 그렇죠. 사실 14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고강도 수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런데 3일 만에 재소환을 했습니다. 재소환을 한 이후에도 이제 12시간 넘게 이제 조사가 계속되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이 접수가 된 이후에 실제로 피의자 이제 소환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8개월 동안 이제 아무도 소환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동안은 아무래도 증거 분석이라든지 관련해서 뭐 포렌식에 착수한다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처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물어볼 게 굉장히 좀 많았을 것 같고요. 네. 관련 이제 재반 증거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돌려 말하면요. 그만큼 유재은 이 법무관리관이 굉장히 이 사건에 있어서 핵심 당사자로 이 공수처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만큼 확인할 작업들이 이제 많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수사 외압이 있었다라고 이제 제기되는 의혹부터 그 이후에 이제 수사 기록을 다시 가져오는 그 단계에 있어서까지 쭉 이제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제 공수처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제 개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단계는 이제 수사 외압입니다. 해병대에서 이제 조사단이 사실은 이제 조사 절차를 쭉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단계에서 갑자기 누구는 빼라 내지는 이제 혐의자를 축소해라라는 이러한 이제 명령을 했다라고 지금 공수처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이제 박정훈 전 대령이 그 수사 기록을 그 경찰로 이첩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다시 가지고 와라라고 네. 해서 이제 회수 그 단계에서도 이제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근거는 실제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이라든지 아니면 해병대라든지 경찰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경찰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오는 수사 기록을 가지고 오는 그 과정에서 사실상 본인이 어떠한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뭐 연락을 했거나 연락을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과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통화 기록을 보면 사실상 수사 기록을 가지고 와라 내지는 누구를 빼라 뭐 이렇게 축소를 해라라는 지시를 하기 위해 통화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네, 공수처에서는 고강도 수사를 벌이곤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 아직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제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이제 두 번의 이제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쟁점은 어떤 거죠?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네. 가장 이제 두 가지 요건을 주요하게 봅니다. 하나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도주의 네.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유재훈 그 법무관리관의 경우에는 뭐 세간에 사실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사건이고 이제 주거불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주의 우려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증거 인멸의 여부입니다.
경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고 본인 당사자가 극구 정말 부인을 하고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이런 행동을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법원이 봤을 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공수처에서도 그 부분을 쟁점화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지금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만약에 이제 청구를 했다가 사실 발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공수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여전히 받아왔는데 예. 여기에 더불어서 영장까지 기각되면 또 다른 또 비판에 직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공수처가 이 밖에도 또 다른 피의자로 꼽히는 김계환 사령관과의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금 어떤 의혹을 받고 있습니까? 일단 김계환 사령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을 수사했던 그 박정훈 전 대령에게 VIP가 굉장히 경로했다라는 이러한 취지의 워딩을 한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람은 이제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전 대령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사자의 입에서 딱 거론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김계환 사령관도 이제 소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공수처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겠죠. 왜 그때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VIP가 경로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러면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누구로부터 이러한 외압이 시작이 됐고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김계환 사령관도 받고 있는 그러한 의혹 자체가 수사 결과를 좀 축소하려고 했다. 기존에 8명이 혐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2명으로 줄이려고 했다. 네. 그리고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공수처에서는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너무 하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하다 이런 비판을 받아온 바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지금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 네. 만약에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이 특검법이 정말 통과가 되고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정말 그냥 그대로 특검의 그 기록들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면이 서지 않고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 공수처장 후보자가 지금 지명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자기는 하지만 어쨌든 좀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이 8월에 사실 이 사건을 처음 이제 접한 이후에 빨리 수사를 속도를 냈다면 어느 정도 좀 결과가 나왔을 시기라고도 좀 볼 수가 있겠지만 네. 어쨌든 관련 증거를 분석하고 이런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됐고 이제서라도 조금 혹시나 특검이 통과가 됐을 때 그래도 유의미한 수사 자료를 넘기기 위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예. 현재 야권은 이 사건에 대해서 특검법을 5월에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고 지금의 공수처 조사 속도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까지 소환 조사가 가능할지 혹시 가능하다면 언제쯤 될지 예상을 하신다면요? 일단은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원칙은 이종섭 전 장관까지 우리가 소환 조사를 끝내고 특검이 되더라도 이걸 넘기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환은 원한다면 사실 특검이 지금 빨리 속도를 내더라도 5월 2일에 통과가 되고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한테 넘어갔다가 이제 오는 거 치면은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2달 안에 소환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환을 해서 얼마만큼의 혐의 소명을 해내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당사자들이 정말 다 부인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종섭 전 장관을 소환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그런 결과를 좀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당사자들 중에 뭔가 좀 자백을 이어가는 그러한 타이밍이 돼서 뭔가 갑자기 또 수사에 급물살이 타게 된다면 그렇다라면 사실은 유의미한 증거를 특검에 넘김으로써 특검이 가져야 하는 시간을 조금 더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네. 생각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상황 좀 짚어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기병석 전 장관 소식입니다. 우선 김 전 장관
교육청장과는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는데 1심에서 이제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2심 항소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판결 내용 짚어주시면서 또 눈에 띄는 게 형사 보상을 받게 됐어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영석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세월호의 이제 특조위 행동을 이제 방해하기 위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유죄로 인정이 됐던 것인데요. 그때 당시 2018년 2월에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구금이 돼서 구치소에 생활을 했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항소심에 가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바뀌게 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일단은 청와대 비서실이라든지 아니면 이 해수부의 비서관들에게 어떤 문건 작성을 지시를 했고 보고서 작성을 지시를 했긴 했지만 이것이 본인의 직무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권남용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범죄의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최종적으로 판단이 됐고요. 네. 이것이 대법원 가서도 무죄가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구속 기소가 되면서 구금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석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나는 억울하게 정말 옥살이를 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 형사 그 보상금을 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5,900여만 원을 보상을 받게 됐고요. 네. 지난해 4월에 무죄 확정이 됐고 그때 당시에 이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대로 계산을 했을 때 한 5,900만 원 정도 계산이 돼서 이 금액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예. 함께 기소가 됐던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무죄를 확정받아서 역시 형사보상금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면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형사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헌법과 그리고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외적으로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심신 상실 때문에 내가 무죄를 받았다. 그것은 사실 어떻게 뭐 수사기관이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판단에 따라서 내가 무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형사보상금 지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내가 허위 자백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죄가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보상금 지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한 교사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우선은 뭐 해당 교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에도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지난 1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충남의 한 고교 교사가 이제 한 8시 정도 되는 시간에 저녁 8시 정도 되는 시간에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자매를 치게 되고요. 10대 자매가 다행히 이제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가법상의 이제 위험운전치상 그리고 음주운전 혐의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소가 된 것인데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술을 마셨나 하고 보니까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1%여서 정말 만취 상태였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놀라운 게 해당 교사가 별다른 조처 없이 지금도 해당 학교에서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부장직위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검찰이 교육청에 기소 사실까지 통보를 했다는데 왜 직위 해제가 안 이루어진 겁니까? 그렇죠. 이게 참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월 7일에 경찰이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됐다라고 수사 개시 사실을 이제 교육청에 통보를 했고요. 그리고 3월 29일에는 검찰이 이제 기소가 됐다. 혐의가 있으니까 사실은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는 어쨌든 혐의점을 두고 보고 있다라고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의 입장은 그겁니다.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을 반드시 해제를 해야 되는 사유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10대 본인이 가르친 고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가르치는 그 연령대의 아이를 2명이나 치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서 힘들게 생활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버젓하게 부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이제 교사로서 근무를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뭐 충남교육청 관계자의 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성비위 사건 등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상황을 고려해서
직위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현행법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이제 법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 아, 사실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요, 이게 교육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44조의 2항에 이제 그게 있습니다. 직위 해제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형사 사건으로 기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아청법을 위반을 해서 기소가 돼서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반드시 직위 해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조항이 아니라 네.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재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이제 직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직무를 계속 이어가기 굉장히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러한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법에는 굉장히 뭐 저촉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교사에게 수업을 받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라든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맞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법을 뭔가 강행 규정으로 바꾼다라든지 이런 좀 조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법적인 관점에서 직위 해제는 면했다 치더라도 지금 기소 통보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징계위원회 회부조차 되지 않았다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통보했을 때 한 달 이내에 징계 의결을 이제 요구를 해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의 입장은 그겁니다. 징계 의결을 우리가 요구를 하려고 했지만 징계 의결에 필요한 당사자로부터의 서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본인 당사자가 이러한 서류를 정말 내어주지 않는다라면 교육청의 직권이라든지 교육청에서 그걸 받아내서 요구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 법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그것도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그런 교사가 징계 회부조차 되지 않고 아무런 정말 성가신 그러한 절차가 없이 그대로 직위를 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요구라든지 징계위원회 설치라든지 아니면 직위 회제 그 관련된 그런 조항들을 좀 손봐야 되는 필요성이 네. 있다라고 보입니다. 뭐 이런 가운데 더불어서 최근 현직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5대를 이제 들이받고 도망가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교육공무원법을 고쳐야 된다,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일각에서도 뭐 법과 관련해서 징계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더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의 견해도 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법을 이제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상황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뭐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경우에는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직위 해제의 경우에도 사실은 너무나 많은 재량이 개입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징계 수위도 사실 강화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우리 법 감정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좀 맞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를 좀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라도 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오늘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사 소식까지 양재민 변호사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